서울 강남구 청담동 87층 펜트하우스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공간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였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프랑스 샹들리에, 벽면을 채운 유명 작품들.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아빠 한 번만 봐줘. 응,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JN그룹 후계자 정혁. 38 나이에 재계 10위권 기업을 이끄는 그였습니다. 냉혈 경영인이라 불리는 남자가 지금 7살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혁의 완벽했던 삶은 3년 전 무너졌습니다. 아내 지연이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그날 이후 민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과 모든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눈빛도 손짓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딘가에 가둬버린 것처럼. 정 회장님,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진한 결과입니다. 민우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선택적 함목증입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거부입니다. 민우는 세상과의 소통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성대도 정상입니다. 단지 스스로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정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의 최고 아동심리학자, 스위스 언어치료사, 일본 특수교육 전문가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민우의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민우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 깨워. 엄마 자지 마. 그 이후로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치 엄마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도 묻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한쪽 벽에는 지연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미터 넘는 유화로 제작된 초상화였습니다. 민우는 매일 밤 그 사진 앞에 서서 사진 귀퉁이에 붙어 있는 작은 별 모양 스티커를 한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게 민우가 보이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정혁은 그 스티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연이 살아있을 때 붙여놓은 것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17번째입니다. 회장님. 집사 박 부장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7번째 보모가 오늘 아침 사직했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식사도 거부하시고 밤새 사진만 보고 계셨다고.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민우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우는 살아있는 인형 같았습니다. 정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해외 유명 치료사들, 수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것,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면접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 정말 보모 일 잘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
정혁이 고개를 돌리자 경비원에게 이끌려 나가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청색 블라우스에 달아빠진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색이 바랜 손뜨개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스카프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야? 면접 지원자인데요. 어머님께서 서류에서 탈락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보지 않던 민우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의 낡은 스카프를 향해 민우의 고개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손가락이 스카프를 향해 떨렸습니다. 정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잠깐, 저분 돌아오시라고 해. 지금 당장. 정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경비원들이 놀라 여성을 다시 안으로 들였습니다. 1시간 후 그 여성은 정혁의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채. 이력서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출신, 보육원 경력 15년, 전통제과 기술 보유라는 소박한 기록뿐이었습니다. 학력란은 고졸로 적혀 있었고 자격증도 제과 기능사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길 오게 됐냐고요? 은채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지원자들처럼 돈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제시한 연봉은 억대입니다. 은채가 정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회장님,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죠. 그곳에서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침묵은 죽음의 전조예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정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3년간 만났던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두 화려한 이력과 높은 연봉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우를 살리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치료 대상, 환자, 케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민우를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혁아, 이 여자를 고용하겠다는 거니? 강 회장, 정혁의 장모이자 JN그룹의 실세였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예리한 눈빛과 강인한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수백 명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어머님, 보육원 출신, 경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우리 민우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니? 강 회장이 은채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혁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이런 하류 계층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이겠다고? JN그룹 후계자의 아들에게 이런 사람을? 은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의료. 제가 가진 건 가난한 손뿐이지만 그 손으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는 사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있는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정혁과 은채가 동시에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손에는 은채가 소파에 벗어둔 낡은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스카프를 코에 대고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은채가 무릎을 꿇고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야, 이 냄새. 좋지? 이건 엄마 냄새와 비슷할 거야.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스카프에는 따뜻한 국화빵 냄새가 배어 있어. 이모가 매일 아침 만들거든. 민우도 먹어볼래? 정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만이 민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은채 씨,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조건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연봉도 원하시는 대로. 조건은 하나면 됩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민우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강 회장이 뒤에서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정혁,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하지만 정혁은 처음으로 장모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은채가 펜트하우스에 출근한 첫날 그녀는 민우에게 작은 천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먹어볼래? 은채 이모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국화빵이야. 우리 동네 장터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었거든. 국화빵. 시골 장터에서나 볼 법한 소박한 간식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미슐랭 요리사가 만드는 화려한 식탁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코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천천히 그 보따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정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3년간 누구의 손도 잡지 않던 아이가 지금 스스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국화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민우야, 울고 있구나. 3년 만이야.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한, 마치 엄마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그날부터 은채의 하루는 민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국화빵을 만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주방에서 그녀는 낡은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설탕과 밀가루의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매일 민우를 데리고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는 생전 처음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 밟던 아이가 따뜻한 흙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으로만 조심스럽게 만지던 민우가 점차 손바닥 전체로 흙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이 흙에서 꽃이 자라.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꽃이 되는 거야. 네 마음에도 꽃이 자랄 거야. 천천히 조금씩. 은채는 민우에게 옛날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고향의 봄, 섬지박이, 산토끼. 민우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고 눈동자가 은채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정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강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채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고
은채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회사에는 5천만 원의 성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보육원 출신치고는 너무 의연해. 그리고 왜 하필 JN그룹에 지원했지? 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은채의 이력에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서울에 정착했는지, 왜 하필 JN그룹의 보모 자리에 지원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은채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은채의 노래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이제 식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만든 국화빵과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혁은 은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옥상 정원에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채 씨,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버드 출신 심리학자도 스위스 치유사도 못한 일을. 은채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엄마의 부재를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공백을 채워줄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우를 환자로 봤지만 저는 민우를 그냥 아이로 봤어요. 진심. 네. 저도 그런 공백을 겪어봤거든요. 저를 버린 부모의 빈자리. 그 자리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은채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처럼 따르던 단 한 명의 존재. 그 언니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언니가 제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이란 의미를 알려줬어요. 그 언니는 어디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정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지연이 세상을 떠난 그 시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은채야, 내가 없어도 내 아이를 부탁해.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정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네. 그 언니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정혁 회장님의 아내이자 민우의 엄마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어 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연 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러 온 겁니다. 민우를 살리러 왔어요. 언니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를 지키러 왔어요. 정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지연과 은채가 보육원 시절 자매처럼 자랐다는 사실, 지연이 죽기 전 은채에게 민우를 부탁했다는 사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채가 민우에게 그토록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민우를 위해 네.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언니의 약속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언니는 제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정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은채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해준 걸 당신이 해주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이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혁,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보고서를 봐. 은채 그 여자는 동인물산 전 회장의 숨겨진 딸이야. 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인물산. 3년 전 JN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경쟁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사건. 동인물산 회장은 JN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지연을 미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인물산 회장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거였어. 지연을 노린 거였다고. 그리고 그 악당의 딸이 지금 네 아들 곁에 있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복수하러 온 거야. 우리 민우를 이용해서 JN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거라고.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으니 딸이 복수하러 온 거야. 정혁은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실입니까? 당신이 동인물산 회장의 딸이라는 게.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정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죽인 원수의 딸.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리고 평생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저를 찾아준 건 지연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우연히 보육원에 봉사를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 출생 기록을 보게 됐죠. 제가 동인물산 회장의 숨겨진 딸이란 걸.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그 비밀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동생처럼 대해줬습니다. 15년간이나. 하지만 제 친부는 언니를 죽였어요. JN그룹을 무너뜨리려다가 언니를.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넌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내 친부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 원한을 갚으러 온 거지? 아닙니다. 은채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제 생모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은혜를 베푼 언니까지 죽인 그 사람을. 저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러 온 겁니다. 민우를 살리러 왔어요. 정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은채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과 연결된 동인물산의 피가 그녀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은채 씨, 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명이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혁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손에는 지연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 별 모양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은채가 민우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이모는 안 가. 그 순간 민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말을 한 것입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부장이 입을 막았고 강 회장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이모, 민우가 은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작은 손이 은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3년간 누구도 만지지 않던 그 손이 은채가 민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모가 여기 있어. 계속 있을게. 절대 안 가. 정혁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가 강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은채 씨를 믿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선택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세상과 소통하기로. 그 선택의 중심에 은채 씨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 지연을 믿습니다.
정혁이 은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이 보모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채 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출신이 어디든 당신이 민우에게 해준 건 진실입니다. 부탁합니다. 민우 곁에, 저희 곁에 남아주십시오.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끝까지 민우를 지키겠습니다. 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지연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는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은 두툼했고 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를.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은채에게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부탁이 하나 있어. 민우를 지켜줘. 그리고 정혁에게 전해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채, 너는 동인물산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안에는 나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민우를 안아줘. 너만이 민우를 구할 수 있어. 사랑해, 내 동생. 정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정체도, 앞으로 벌어질 일도, 그리고 그녀는 은채를 믿었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혁이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지연과 은채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옷에는 똑같은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매. 2010년 겨울. 이게 정혁은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매일 밤 바라보던 그 별 모양 스티커. 그것은 지연과 은채를 이어주는 약속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지연은 그 스티커를 통해 은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혁이 은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채 씨,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정혁이 일기장과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은채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남긴 거였군요. 저는 언니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지연은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압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민우를 사랑한다는 걸. 정혁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 씨,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연이 당신을 동생으로 사랑했듯이 저도 당신을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동인물산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은채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혁, 그리고 은채.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를 봐라. 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혁과 은채가 함께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도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채, 너는 동인물산 회장의 딸이 맞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또한 나의 친손녀이기도 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고통의 빛이 스쳤습니다. 70년 인생을 살며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딸 지연이와 일찍 가출한 작은 딸. 그 작은 딸이 동인물산 회장과 만나 은채를 낳았다. 은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지연 언니와 저는 친척 관계다. 진짜 핏줄로 이어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은채를 만났을 때 우연히 출생 기록을 보게 됐고 너희가 친척이라는 걸 알았지. 하지만 너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 비밀로 했다. 은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그래. 지연은 너를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죽기 전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은채를 찾아달라고. 내 아이를 은채에게 맡기고 싶다고. 은채는 나의 유일한 혈육이다라고. 강 회장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은 딸을 평생 미워했다. 그 딸이 집안의 원수인 동인물산 회장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딸을 집에서 쫓아냈고 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은채를 내 손녀를 외면했다. 정혁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평생 냉혈하게 살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다. 지연의 편지를 발견한 건 일주일 전이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지. 그리고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너희가 보는 대로다. 강 회장이 은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계의 여왕이 자신의 손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채야, 용서해다오. 할머니가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30년이나 늦게. 은채가 강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미움이 이제야 눈물로 씻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혁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죽음을 예감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별 모양 스티커, 일기장의 편지, 은채에게 한 마지막 부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월이 흐른 어느 봄날, 민우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친구들과 웃으며 노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채가 만들어준 국화빵을 도시락에 넣어가는 것이 민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JN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은채야, 네 어머니, 그러니까 내 작은 딸이 남긴 유산이 있다. 유산이요? 동인물산이 파산했을 때 채권단에 넘어간 자산들이 있었다. 그중 서울 외곽에 토지 몇 필지가 있는데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지. 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땅의 현재 시가는 약 320억 원이다. 원래는 채권단 소유였지만
내가 JN그룹 자금으로 모두 매입했다. 그리고 이것을 네 이름으로 등기했다.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32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네 어머니의 몫이다. 그리고 네 몫이기도 하다.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내가 네 어머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구나. 은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20억. 그 돈이면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을 만들고 싶어요. 보육원? 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지연 언니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국화빵을 구워주고 싶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좋다. 내가 JN그룹의 이름으로 추가 지원을 하마.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강 회장이 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혁아, 너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됐구나. 정혁이 민우를 안아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아빠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지연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날 저녁 정혁은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으로 은채를 불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 네, 회장님.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정혁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채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민우의 보모로 고마웠고, 그 다음은 지연의 친구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 사랑합니다.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당신이 제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은채가 숨을 멈췄습니다. 은채 씨, 제 아내가 민우의 엄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연이 이루지 못한 꿈을 함께 이뤄주시겠습니까?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기꺼이.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모, 엄마 될 거야? 민우였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채가 민우에게 달려가 안아올렸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모가 이제 민우 엄마가 될 거야. 괜찮겠니?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진짜 엄마 같았어. 이모가 만들어준 국화빵. 엄마 냄새나. 하늘 엄마도 좋아할 거야. 은채가 민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우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혁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도 조용히 다가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엄마가 이제야 배웠다. 1년 후, 은채는 서울 외곽의 지연의 집이라는 보육원을 열었습니다. 320억 원의 유산과 JN그룹의 추가 지원으로 만들어진 최고 수준의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이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소박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화빵 굽는 냄새가 보육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채는 이제 정혁의 아내이자 민우의 엄마이자
50명 아이들의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전액을 다시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혁은 JN그룹의 회장으로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매주 주말에는 반드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고 은채가 만든 국화빵을 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지연의 집 명예원장으로 활동하며 생애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평생 냉혈하게 살았던 그녀는 이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민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하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엄마 지연의 기일에는 은채와 함께 묘소를 찾아 국화빵을 올렸습니다. 엄마, 지연 엄마도 이제 행복하실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은채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연 언니는 분명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언니가 원했던 대로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 정혁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줬죠. 그리고 은채 씨를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지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정혁, 은채, 민우 그리고 강 회장.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귀퉁이에는 작은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그 스티커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약속 지켰어. 민우를 지켰고 가족을 만들었어. 그리고 언니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언니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 그날 밤 민우는 은채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은채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민우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이 나타나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리고 은채 이모가, 아니 은채 엄마가 이제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보다 더 잘 지켜줄 거야. 민우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새엄마도 할머니도 아빠도 모두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침묵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국화빵 냄새가 매일 아침 집안을 채웠고 은채의 노랫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혁은 더 이상 냉혈한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무서운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증손자를 사랑하고 손녀를 아끼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의 흔적을 손녀에게서 찾았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50명 아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320억이라는 재산을 손에 쥐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화빵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더 이상 침묵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꿈을 꾸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며 지연 엄마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지연이 남긴 별 모양 스티커는 이제 영원한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지연의 집에서 자라는 50명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민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자신처럼 침묵하는 아이가 있으면 은채가 만든 국화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마음을 열면 돼. 나도 한때는 너처럼이었어. 하지만 이모가, 아니 엄마가 나를 구해줬어. 너도 구해줄게.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혁과 은채는 매년 지연의 기일에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연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우가 얼마나 밝게 자라고 있는지, 지연의 집에서 몇 명의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았는지, 강 회장이 얼마나 다정한 할머니가 되었는지. 지연아,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 당신이 은채를 우리에게 보내준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정혁의 말에 은채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민우뿐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요. 언니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에요. 그리고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늘 엄마와 땅 엄마. 두 분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엄마들처럼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은 그 바람 속에서 지연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은채와 정혁의 결혼식은 지연의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노는 보육원에서, 하객들은 재계 인사들이 아니라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빠, 엄마. 평생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민우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은채는 지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언니가 시작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리고 은채는 사진 속 지연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 회장은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 가마. 내가 옳았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은채 잘 부탁한다. 우리 손녀 잘 부탁해. 강 회장의 장례식에서 은채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10년간 보여주신 사랑으로 모든 게 용서되었어요. 할머니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의 집에서는 국화빵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은채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국화빵을 굽습니다. 민우는 30대가 되어 변호사가 되었고 무료로 보육원 아이들의 법률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혁은 70대가 되어 은퇴했지만 여전히 매주 지연의 집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거실 벽에는 여전히 별 모양 스티커가 붙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연의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지연의 집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 그 스티커들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약속과 희망의 상징.
별 모양 스티커는 이제 3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연에서 은채로, 은채에서 민우로, 민우에서 그의 아들로. 그리고 그 스티커가 붙은 곳마다 사랑의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